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네,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민년의 첫 명절을 맞아 검은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부터 전해드립니다. 김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군 산신령이라 불리며 오랜 세월 우리 역사 속에서 신으로 섬겨져 온 호랑이. 은산 별신제에 사용했던 산신도를 비롯해 삼재를 막기 위해 만든 부적판에도 기운 넘치는 호랑이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호랑이의 용맹함에 기대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자 했던 조상들의 풍속이 담긴 흔적입니다. 88 서울올림픽에선 호돌이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수호랑으로, 두려운 존재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는 시대가 흐르며 대한민국을 알리는 친근한 마스코트로도 활약합니다. 이민년 흑호의 해를 기념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마련한 특별 전시입니다. 유물과 영상 등 70여 점의 전시 작품 속엔 호랑이의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돼 있습니다. 호랑이는 예전부터 우리 문화 속에서 안 좋은 일들 아니면 나쁜 일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의 동물이었습니다. 다양한 호랑이 관련 풍속들이나 호랑이가 어떻게 우리 문화의 자리를 잡아왔는지를 전시를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 호랑이. 2022년 새해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호랑이처럼 용맹한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우리 모두 소망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호랑이는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동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강인한 기운을 받길 바라는 민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초등학생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현장에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묵화를 그린 다양한 호랑이. 큰 화폭에 까맣게 그려진 검은 호랑이가 늠름한 기세를 뽐냅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호랑이와 까치 그림. 마블 캐릭터를 활용한 호랑이 그림은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열린 세화전. 세화는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길 기원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사팔눈을 하거나 눈동자가 2개인 호랑이, 고양이처럼 귀여운 얼굴을 하거나 털이 서 있어 화가 난 호랑이 등 표정이 다양합니다. 전시장 한가운데는 아이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천 지역 6개 초등학교 150여 명의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선생님, 전문가와 함께 민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 이렇게 스며들어간 그런 민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그 그림에 담긴 그 민화에는 그림 안에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되게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옛 그림에 나오는 호랑이를 보며 자기 나름의 호랑이를 상상해 멋지게 그린 작품들. 지금 코로나가 끝나길 빌면서 하늘에서 호랑이가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도와주길 빌면서 그렸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건강과 풍요가 깃드는 한 해를 소망하며 마련된 전시회. 전시회는 25일부터 인천 학생문화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 설 명절에도 인천 가족공원이 임시 폐쇄됩니다. 설 명절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성묘객들의 방문이 제한되는데요. 대신 온라인 성묘 서비스가 상시 제공됩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만 명의 고인이 안치된 인천 가족공원.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심 내 장사시설로 명절 연휴에는 약 35만여 명의 성묘객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에도 인천 가족공원 시설은 잠시 멈춥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자 인천시가 화장장을 제외한 시설을 임시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폐쇄 기간은 설 명절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대신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상시 제공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차례를 지낼 수 있고 장사시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왕래가 어려운 설을 맞아 동시 접속 커뮤니티도 운영합니다. 찾아뵙지 못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성묘객들은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차례 지내기 등도 운영하고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잠시 멈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는 인천가족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 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이번 설 차례상 준비하는데 얼마 드셨는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올해도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상 비용을 조사해봤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설 제수용품에 대한 가격 비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8만 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6만 2,645원, 대형마트는 평균 34만 1,859원으로 전통시장이 7만 9,214원, 약 23%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가 53%나 쌌고 육류와 수산물류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에 저렴했습니다. 특히 채소 중에는 깐도라지와 고사리가 마트와 절반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7.5% 저렴했습니다. 저희가 27개 조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였고요. 전통시장이 항상 육류 쪽은 유통이 좀 짧고 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요. 채소류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절반 정도 저렴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설 제수용품 가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이 4.3%, 대형마트는 6.7%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이번 설 명절 물가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민들의 가계 경제는 더 팍팍해진 상황.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오늘의 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치솟는 물가 속 차례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올해 인천시정 운영 방안을 밝혔습니다.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회복력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 경영포럼 신년 강연자로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이 올해 인천시정 운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인천시는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을 비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살고 싶은 도시 조성, 그리고 도시회복력 강화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다양한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포용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고도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와 수소, 항공산업 등 인천이 선점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부가 가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 의료 역량 강화에 대한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인천의료원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새로운 공공의료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병원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서울을 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밖에 세대별 계층별 시민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1인 가구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과 장애인 등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제8대 인천교육감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 간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제8대 인천교육감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서정호 인천시 의원이 지난 25일 인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서 의원은 학생 안전, 특성화 교육, 교육 사주체 시대 선언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교육에는 진보나 보수와 같은 정치적 이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올바른 교육 철학이 필요할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소통을 넘어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행동하는 젊은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박승란 숭이초등학교 교장이 인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승란 교장은 100년의 비전을 세우는 인천 교육의 힘을 보여주고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장은 인천발 교육혁명, 지역 안전 시스템과 연계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 디지털 교육혁명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인천 올바른 교육사랑 실천운동본부는 이대영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단일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또 다른 보수교육감 단일화 추진기구인 인천미래교육연대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계훈 인천대 명예교수, 권진수 전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 김덕희 재능대 교수,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 협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네,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2차례 진행했지만 지원한 지자체가 없어 성과 없이 모두 무산이 됐죠. 최근 환경부 장관이 3차 공모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응모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공모가 무산된 겁니다. 최근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3차 공모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제3의 위치를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면피성 선거용 행정으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까 성과가 없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면피용 공모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역에선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앞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인천시 이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도 대체 매립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 이에 인천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에게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관련 기자회견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청라 시티타워는 청라 호수공원에 세워지는 건축물로 세계에서 6번째 높이입니다. 지난 2019년 착공을 열었지만 진행은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업비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다시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건설사 2곳이 참여했는데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이 제시해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첫 삽을 뜬 청라시티타워. 청라시티타워는 청라 호수공원 일대 33,508제곱미터에 높이 448m 규모의 타워로 세계에서 6번째 높이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시공사와 사업비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청라시티타워 완공 목표인 2023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 LH가 주간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사업비를 3,032억 원에서 약 5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입찰엔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두 건설사 모두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 입찰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랑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이번에 발표하게 됐던 거는 좀 연기됐다. 충분히 검토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추후 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연기되면서 청라 주민들은 청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분노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LH의 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다며 LH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일정이 수개월간 밀렸던 만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3월부터 무인 운행을 시작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서구청부터 운현까지 일부 구간에서 우선 시범 운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무인 운행을 앞두고 공청회가 마련됐는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에 개통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총 29.1km로 역은 27개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만 명에 달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3월부터 무인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완전 자동 무인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도입됐고 고장 빈도가 감소하는 등 안정화 단계에 돌입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무인 운행은 우선 일부 구간에서만 시범 운행합니다. 해당 구간은 서구청에서 운현까지 18개 역입니다. 3월에서 8월까지 최소 6개월간 오전과 오후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열차 승무원을 탑승하고 동시에 주요 역의 승강장을 집중 감시하는 근무 체계로 일의 상황 발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무인 열차는 우이신설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등 모두 10개입니다. 신호 시스템 기술 발전으로 무인 열차 운행 노선은 국내외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라인에 보면 인천 2호선과 아주 가장 유사한 UTO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밴쿠버에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열차 내에 우리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무인 운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안전검증단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운전을 하기 전에, 시범 운행을 하기 전에 저는 노동조합과 사측과 교통공사 이제 회사와 그리고 시민사회와 그리고 관련된 이제 이용 시민들이 함께 안전검증단을 먼저 운영을 해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오히려 돌다리를 두들기고 가는 것이 아닐까. 인천교통공사가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무리하게 무인 운행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데 무인 운행으로 장애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이라도 나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누가 출동합니까? 근무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면은 그게 가능하겠죠. 지금 여기서 지금 공인요원 1명이랑 직원 1명 근무하는데 어떻게 출동을 하고 역사는 뭘 어떻게 합니까? 인천교통공사는 시범 운행을 통해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향후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제도 문제로 그동안 지하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추진에 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인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1899년 최초로 개통된 철도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선. 하지만 경인선으로 인해 도시가 나눠지고 주변 지역이 쇠퇴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경인선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상황. 하지만 경인선 지하화에 약 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경인선이 국가철도로 행정자산에 속해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경제적 다장성 확보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의 여러 지자체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대형 사업으로 국가 재정 등 재원 확보, 개발 구역 지정, 개발 업무의 시행에서
운영까지 경인선 재화와 상부공간의 통합 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의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21일에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인선 지화화 및 상부공간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화화와 상부공간 통합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화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는 인천지역공약 20전에 특별법 제정 요구를 담아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며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동의 표시를 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건의안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안은 다음 달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이었던 경인선 지화화 실현에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설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간 예산 분담 문제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 지역 농민들이 현행 월 5만 원으로 책정된 농어민 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천 지역 농어민들은 올해부터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금액은 1인당 한 달에 5만 원으로 연간 총 60만 원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164억 원. 인천시는 10개 군구와 절반씩 분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분담을 꺼리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화 지역 농민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의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향 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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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1000여 명이 소속된 강화군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월 5만 원 공익수당은 농어민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려운 농촌 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는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틈탁 적합하지 않고 인건비 상승이나 또 원가 상승 등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전 같지 않은 월 5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해달라는 의견을 오늘 전달하는 겁니다. 강화군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농어민 수당을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서 다만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인천시는 강화군이 진정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의지가 있다면 기존 월 5만 원에 대한 예산 분담부터 해야 한다면서 인천시는 수당 확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의 대표 농촌 지역인 강화군은 고령화와 주거 환경 노후화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강화 남산마을. 이곳에 사업비 262억 원을 투입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어울림센터와 달빛공원, 노후주택 개선 사업을 비롯해 17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에 선정된 신문 세시장지구와 온수지구에선 공공임대주택 신축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총 170호를 공급하는 신문 세시장지구는 올해 12월에, 150호를 짓는 온수지구는 내년 연말 입주가 시작됩니다. 지역 내 청년 세대와 주거 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온수리 더불어마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마을 카페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며 총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수십 년간 방치된 직물 공장을 복합문화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하고
폐교를 활용한 문화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북부 지역에는 폐교를 활용한 천문 체험 시설과 이제 산이포 평화공원 등, 남부 지역에는 해양 생태공원 등 이렇게 많은 관광 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농어업인들과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관광 상품을 발굴해 나가서 고령화와 주거환경 노후화로 젊은 층이 떠나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강화군.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특성화 공간도 조성했는데요. 3D 프린터 등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실과 1인 미디어실 등을 갖췄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청소년 특성화 공간인 청본 창작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시설은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이곳에선 3D 프린터 등과 연계한 교육과 창작 활동이 가능합니다. 3D 프린터 16대가 비치돼 있는데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1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실도 조성됐습니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영상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3D 프린팅을 가까이서 처음 보게 된 건 처음이었는데 되게 신기했고, 특히 옥수수 전분이라는 게 더 신기했던 것 같고, 일단 그리고 1인 미디어실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본 창작소에는 스터디 카페도 마련됐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습 유형에 맞는 좌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또 다른 층에는 이룸 청소년 도서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보드게임을 특성화한 도서관으로 일반 자료실뿐만 아니라 보드게임 코너가 조성됐습니다. 이 청본 창작소는 동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과 또 1인 미디어실과 또 보드게임방, 또 동구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도서관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타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구는 올해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4월에는 송림 아트렛길에 청소년들을 위한 VR 체험전 등도 새로 조성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 발언법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그 역할은 무엇이고 지역에 왜 필요한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만나 자치분권 2.0 시대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 회장님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렵지만 새해 아주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새해 맞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또 특별한 게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이 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지방자치법 이 정부 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막을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처음 생긴 게 그 다음해인 1949년이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처음 선거가 이루어진 게 1952년이거든요. 1952년은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6.25 전쟁 중에도 지방선거를 치렀던 것은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던 게 얼마 안 지나서 5.16이 이제 군사 쿠데타가 생기면서 지방자치가 전면 말하자면 폐기가 되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유신헌법이 생기면서 아예 헌법상 지방자치는 통일된 이후에 실시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사실상 폐기돼 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가 1987년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본물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죠. 6월 항쟁입니다. 그때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87년 헌법인데 이 헌법상에 다시 이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헌법 조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가 법으로 부활이 되고 올해가 이 지방자치법이 새로 생긴 지 32년이 되는 해인 거죠. 매우 뜻깊은 그런 해인데요. 지방자치법인 그동안의 지방자치법은 제도로서 이렇게 부활된 것, 그거 자체만 해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우리 지방자치가 후퇴하고 또 전진하면 지방자치도 전진해 왔던 그런 민주주의 역사와 이 궤를 같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게 한 30년이 흘렀던 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동안의 과거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일부 지방자치 단체가 권한을 일부 나눠 갖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 중심이 돼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까지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상에 보면 주권 재민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헌법상의 규정인데, 지방자치에서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 이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에는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수평적 관계를 좀 이게 가미한, 아직도 완전히 수평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좀 그런 제도의 보완이 있었다는 것. 이거는 지방자치가 이후에 한 단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2년 만에 개정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와 다른 지금의 현 시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이 지방자치법 실행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이제 개정된 내용을 봤을 때 앞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좀 사례를 들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방자치법 내용이, 개정의 내용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부분,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부분, 또 주민의 권한이 강화된 부분, 세 개로 크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방정부의 권한의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정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사무 배분의 원칙,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사무와 지방정부의 사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게 원칙을 정해줬습니다. 이걸 보충성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기초지방정부가 한다. 그리고 기초정부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도, 광역에서 한다. 그리고 광역이 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가가 한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사무 배분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법률의 제약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외교나 국방, 이런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거는 이제 지방정부에 하는, 이런 원칙을 정해줬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시도지사와 또 기초지방정부나 광역 기초지방정부 의회의 대표들이 중앙정부와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는 것,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분기마다 회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첫 번째 회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2국무회의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정책을 다 결정을 해서 지방에 내려보내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지방정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된 지방정부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원, 그러니까 인사권을 과거에는 저 같은 단체장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인사권을 의회에 독립해서 주는, 그것도 매우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 주권의 강화 측면인데요. 이번 지방자치법의 1조 목적 조항에 이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 이것을 제일 앞선 조항인 목적 조항에 삽입을 했어요.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지방자치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 이 3자가 지방자치의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았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더 똑똑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말씀하신 지방정부 권한과 의회 그리고 주민주권 강화.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실 시청자분들이 이제 주민이지 않습니까? 주민주권 강화를 보면은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방의회와 또 집행기관 이런 구청장, 이제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되겠죠. 이 행정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경우 주민투표법을 이제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주민들이 선택에 따라서 이제 선출직들을 이제 다시 뽑는 방법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거 굉장히 좀 색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생소한 영역인데요. 이 기관 구성의 다양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장, 저 같은 구청장이나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지 않습니까? 직선제로.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의원 내각제로 하자. 유럽처럼 또 다른 나라처럼. 그러니까 이 지방 의원들, 선출한 지방 의원들 중에서 그 구청장이나 시장을 그 중에서 뽑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의원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도 그건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법으로 이미 지금까지는 획일화되어 있죠. 지방선거를 통해서 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의원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단체장을 기관 구성을 달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거죠. 장단점이 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소환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또 의미가 큰 게 의회 내에서 구청장을 선출해도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또 소환돼서 또 그 부분에서 또 자리 책임을 물러야 되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는 좀 들었는데 이제 향후 이제 진행 상황을 봐야겠죠. 이제는 시작 단계고 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일단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또 가장 큰 숙제가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들에게도 이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버전에 또 부과될 수 있는 그 공약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건의를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 중앙집권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권력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획일적이고 또 수직적인 관계였는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런 관행, 수직적 관계, 이 종속적 관계 이런 관계는 이후에는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산업혁명 시대,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공장에서 일관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입력을 하면 컨베이어 벨트 타고 쭉 나오면 조립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나 딱 결정을 해서 내려놓으면 지방정부는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다양성과 창의성입니다. 그 다양성의 기초에서 수많은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지방의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모델이 바뀌어야 된다. 중앙집권적 국가 모델에서 자치 분권형 모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향후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 눈앞에 다가온 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그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2년 만에 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작이 됐고 이제 첫 단추를 꿰맸습니다만 이제 걸어갈 단계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과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단되지 않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 계획이세요? 네, 이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나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의 2.0 시대를 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초는 마련이 돼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이 함께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방정부는 그런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협치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또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장 올해 6월까지 일단 연임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상을 좀 짧긴 합니다만 또 그 과정에서 해왔던 일이었으니까 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활동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셨어요? 저희가 작년에 전국적인 이 주민교육이랄까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지방자치 대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수강생이 약 한 12,3천 명 정도 이룰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긴 시간에 이 강의를 수강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노력들, 주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의가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 강의도 하셨고, 네, 간접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셨네요. 네. 네, 어쨌든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 이제 32년 만에 또 시행이 됐고 또 더불어서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주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의 활동 더 많이 기대를 하고요. 네. 더불어 이제 주민들의 궁금 사항과 또 해소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는 세 번째 설 연휴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 친지들과 인사를 나누는 기쁨은 올해도 덜합니다. 네. 전담병원 의료진과 선별진료소를 지키는 직원 등 수많은 시민들은 올해도 고향에 갈 수 없습니다. 부디 검은 호랑이가 이민년의 새해 복으로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길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